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강입니다. 한 주간 제가 좀 휴식을 했습니다. 휴식을 하면서 우리 방송을 좀 더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재밌는 방송, 또 기다려지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고자 많은 사색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방송에서 구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남북 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남북 이산 가족 면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남측에서 100명 그리고 북측에서 100명 서로 생사가 확인된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면회 상봉소에서 1차 면회가 진행되겠고요. 또 이거 끝나면 또 2차 면회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산 가족들이 70년 만에 그 애환을 풀어내는 그 통곡소리와 그리고 부둥켜 안음을 보면서 정말 저도 북한의 저희 형제들과 친지들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이제 쓸어 왔습니다. 저희 탈북민들도 언제면 북에 있는 가족들을 금강산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참 너무나도 부럽기만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럼 과연 북한에서는 이산 가족들이 어떻게 상봉을 신청하고 그것이 남측에 전달돼 가지고 종당에는 이 금강산에서 서로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어떤 중요한 의도가 이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획일적인 독재 국가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절차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리고 이산자 가족들 개인들이 요청과 그리고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이 행상을 정리하고 또 확대하면서 이런 문제들도 동시에 풀려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저 이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이 행사가 어떻게 준비될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통일전선부의 주요 부서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통일전선부는 지금 4개의 중요 조직이 있죠. 하나는 집적 침투과라고 하는 부서인데, 대한민국에 무엇을 침투하느냐? 간첩을 침투하는 겁니다. 간첩을 직접 침투시키고 또 침투된 간첩들과의 교신을 통해서 남조선의 난파 간첩망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것. 이게 바로 통전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통일전선과가 있는데요. 통일전선과에는 2개의 과가 있습니다. 교류 1과와 교류 2과. 무엇을 교류하느냐? 우리가 민하협이라고 하면 좀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민하협은 교류 1과의 외곽 이름인데요. 뭘 교류하냐면 북한의 정치적, 사회, 또 문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는 남한의 단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조직인가, 북에 대해서 반북적인가, 친북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며 그들이 방북 신청을 허가를 해주고, 또 그들이 일단 방북했을 때 모든 그 사업 안내와 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현장 인원들을 통해서 감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이과는 이제 종교과인데요.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도교, 그리고 천주교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여러 이런 종교단체들이 방북에 대해서 이걸 허용하고 또 이들을 규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으로 지향시킬 것인가, 이런 작전을 하는 데가 바로 교류이과입니다. 물론 이 통일전선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자는 아니었고요. 오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외 담당과입니다. 이 해외 담당과에는 조청년을 조정하는 그런 조청년 담당과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제중련,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이 조직을 또 지도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과가 있는데요. 이 실무과는 조총련 그리고 중국 국제사회계에서 북한의 사상가 이런 전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투사로 키우게 한 실무적인 학습과 세뇌, 훈련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 부서가 바로 실무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네 번째 과가 있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적십자사를 지도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그것이 남한이 됐든 국제사회가 됐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그들 실무적으로 당의 지시, 쭉 김정은의 지시대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전략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북한은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아니라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조직하고 주관하고 그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결국은 대남 공작사업 차원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 놀랍죠.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치 공작의 일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십자 지도가가 적십자사를 앞세워서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조직할까? 그것이 오늘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좀 잘 보여주려고 그린 그림인데요. 다소 좀 복잡해졌습니다. 남쪽의 이산가족 상봉 절차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문제지만 조금 제가 요약하고 북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주체가 통일부이고요. 통일부에서도 이산가족과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순간 우리 남쪽에서는 통일부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대방기관이 조선 적십자사가 직접 판문점에서 마주 앉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거든요.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라고 하는 서류로서 서로 교환합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200명 그리고 우리 남쪽이 250명을 서로 교환을 했죠. 남쪽 초청자 250명, 북한 초청자 200명.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몇 명이 만나냐면 100명이 만나는 건데 2배수로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이 살아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 회보서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200명 리스트를 조회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살아계시더라. 또 몇 분은 없더라. 최종 200명 가운데서 100명을 선발해서 북한에 생사 확인 회보서로서 보냅니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이 북해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 초청자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철저히 바로 이산가족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과 또 그들의 요청에 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모든 이산가족들한테 정부가 통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콜을 달라. 그래서 50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여기서 추첨이 벌어집니다. 물론 추첨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추첨을 하죠. 추첨을 해가지고 2분의 1로 줄입니다. 250명을 후보자를 선발하죠. 이것을 통일부는 판문점에서 북측 조선 적십자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통전부가 사실상 모든 걸 지휘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적십자사가 있는 거죠. 북한이 대체로 어떤 경우들이나 전면과 후면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앞에 내세우는 건 적십자사. 실제 지휘부서는 뒤에 있는 거죠. 적십자사는 이 판문점에서부터 남측의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서 250명의 남한 초청 대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노동당 통일전전부에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통전부에서는 그걸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에 그걸 보냅니다. 이 인민보안성 우리 경찰과 같은 것이고요. 일체 주민등록은 우리는 행자부에 있지만은 그리고 이산자 가족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있지만은 북한은 바로 경찰에 있는 거죠. 주민등록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쪽에 찾는 그 이산자 가족들이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돼서 살아있는 자, 그 가운데서도 내보내도 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해보를 통해서 최종 확인, 즉 생사 확인 해보서를 보내는 것이고, 문제는 남측이 요구하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보내주는 건 괜찮은데 북한이 주가 돼가지고 남쪽의 이산 가족을 찾는 이 북한 초청자 이걸 선발하는 게 이게 대단히 과간입니다. 사실 남쪽에서처럼 이산자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의사를 반영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에서 각 이 통전부는 각 도당위원회 조직부에다가 할당을 줍니다. 한경남도 20명, 한경북도 20명, 평양시 40명 할당을 준다 이거죠. 할당을 줘가지고 2배수로 할당을 줘가지고 각 도당위원회는 이게 안전부 주민등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그 사람이 사상동향 또 그 사람이 그 생활 형편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한다거나 또 이 형색이 너무 ram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할당된 양에 따라서 당의 통전부에 보고하고 그 통전부에서는 김정은의 최종 재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각 도당위원회들에다가 그 최종 이 참석자 명단을 내려보냅니다. 그제서야 각 도 당위원회들에서는 개인들에게 통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물에 여기 우리 조직부인데 오시라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나만의 친척이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구? 동생? 뭐 6촌, 5촌?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장군님의 배려로 그 남쪽에 있는 이산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가서 행동을 잘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마음껏 자랑하고 오시라요. 가서 이제 딴소리하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나서 총화도 단단히 지으니 잘 하라고. 원래 당신네들 가족은 원래 복잡한 남쪽의 가족이 일부가 월남도주한 그런 복잡한 가족이지만은 당에서 이렇게 배를 베풀어 주시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행사에 아주 충성심을 가지고 참가하시라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평양에 집합을 해요. 일단 전국에서 평양에 집합해가지고 여기서 합숙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 합숙 교육을 3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상봉날에 금강산 면회소로에 가서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거죠. 여기 이제 단어를 보면 재밌죠. 우리 남쪽에서는 이산 가족 면회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흩어진 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회가 더 마음이 와닿는지 아니면 상봉이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용어부터 좀 다르죠. 이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 가족을 정리하고 이산자 가족이 더 빨리 만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산 가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부 조직에는 그런 과가 없고요. 또 그리고 이산자 가족들을 위해서 따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전산 처리하는 부서가 없고 그냥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문건을 필요할 때마다 조회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다음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은 철저히 개인의 요청과 의사는 절대로 고려되지 않고 노동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이 결정한다. 좀 그렇죠.
왜 당에서 할까요? 그만큼 이산 가족 상봉은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이 직접 만나서 정말 은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죠. 이런 경우에 북한의 내부 실상이나 비밀이나 그들이 실태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한다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봉에 나온 북한 주민들의 형색이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치 행사하고 정치 행사다 보니까 적십자사가 아닌 당에서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남측의 요청자가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생활, 행동 이걸 철저히 검토해서 적중하지 않은 자는 캔슬시킵니다. 문제가 없고 사상적으로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또 뭐 어디에 내놔도 생색이 너무 남루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100명을 선발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산가족 상봉자들이 평양에서 집합교육을 받고 또 합숙에 같이 살면서 이 모양 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금방 밭에서 김만 매다가 새카매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도시에서 장사에 찌들다 보니까 언제 한번 크림 한번 발라보지 못한 이산 가족들이 평양에 모였는데 보면 행색이 말이 아니죠. 이 집합교육이 왜 필요할까? 북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생활총활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선을 넘는 이야기, 또 위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옆에 서 있는 안내원들, 이건 보이부 요원들이죠. 또 방에 돌아갔을 때 당신들 말씀 조심하라고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사전에 다 침을 주죠. 그리고 상봉 행사 시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남쪽 가족이 물어봤어요. 야, 우린 자유로워. 너희는 무슨 자유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유가 없죠. 고주주의 이전, 또 직업을 잡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내가 뭐 여행지를 결정할 수 뭐 온갖 자유를 다 불러봐야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령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만 놓고 본다면 그래 형님 남쪽에서 자유를 다 얘기해봐요. 그런 자유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 남쪽의 자유를 다 합쳐 놓았을 때 최종적으로 집단이 이익에 부응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직업을 바꿀 수 있고 거주지를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령을 배워주는 겁니다. 등등 백문백답이다 보니까 이거 한 3일 동안에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하고 외우자면 머리에 정말 쥐가 나는 거죠. 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철저히 국가가 아니라 이산자 가족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시에 북한 쪽의 가족들이 그리 생색이 남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서 사이버니 이제 좀 옷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요즘에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게 나타납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아예 단체복으로 다 매도를 했거든요. 요즘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평양에서 모여가지고 집체적으로 옷을 구입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 저희 집에서 떠나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의 양복을 어떤 넥타이의 색깔인 양복을 입어라. 구두는 좋은 걸로 신으라. 이런 식으로 집에서 떠날 때 본인들이 다 준비해 가져갑니다. 요즘 시장이 있으니까 돈을 없으면 꾸어서라도 일단은 옷 한 벌쯤은 해 입을 수 있는 물리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 입고 오고 그리고 평양 올라가서 그런 교육을 받다면 그동안에 먹은 거 그동안에 또 이제 얼굴을 갖다가 가꿉니다. 안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림도 발라서 아주 매일 한 3, 4일 동안 윤내기를 하는데요. 거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언제 내야 되는가? 일단은 해주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쪽 가족으로부터 받은 최대 500달러 미만의 돈만 줄 수 있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에서 이제 자기가 평양에서 체류한 동안에 먹고 쓰고 서비스를 받은 돈을 냅니다. 그럼 아마 500달러가 다 나가죠. 근데 난 너 돈 안 받았어. 남쪽 가족이 나 돈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대신 귀걸이나 금식, 뭐 시계나 이런 귀중품 받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거기서 판매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서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 송금을 시켜서 반드시 그 값은 물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참 말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남쪽의 가족이 아무래도 잘 사니까 북한의 가족들 만날 때 돈을 좀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산 가족 정말 70년 만에 안아보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번 부벼대고 싶은 그 통한이 마음은 이해하면서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평양에 가서 내가 먹은 값과 얼굴 윤내게 한 값을 내야 되겠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 어찌다 60년 만한데 형님 돈 좀 주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500달러라고 제안은 원래 북한이 요구한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너무 풍청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한때는 월경 도주자, 조국 반역자 이 집안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는데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고 와서 큰 돈을 가져다가 풍청되며 산다. 그러면 당의 골수분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이 당을 위해서 골수분자로서 내가 충성했지만은 저런 반동의 집안보다도 내가 지금 사는 꼴이 뭐야. 이게 자괴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안했댔습니다. 2차에서부터 아마 제안한 걸 알고 있는데요. 1차 때는 그냥 가져온 돈 다 주었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 500달러라고 하는 그 제한을 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북한도 뭐 중상주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왔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과 여러 가지 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의 가족들이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마음은 시원하지만 머릿속에 또 새로운 걱정 이걸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봉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활총화입니다. 행사총화라고도 하는데 아주 돌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밀에 은밀하게 북한의 어떤 속사정을 갖다 이야기해 줬거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아주 어둡게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뭔가 비밀에 뭔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뭐 특히 주소, 연락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걸 북한 안내원한테 제때 신고해야지 그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둘쳐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엄격하게 총알을 지어가지고 마지막 말미에 상봉 행사장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남쪽 사람들의 행색과 행동, 말에 대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압도했다. 우리가 보니까 좀 차린 행색은 뭐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우리의 품위는 대단히 높았고 내 그래서 형제들, 친척들한테 내가 교양 한마디를 제대로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을 상봉자들한테 다시 총알해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생존자들이 만나려면 1년에 지금처럼 한 번씩 만난다 하더라도 90년 내지는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산 가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자가 아닙니까? 이번에도 101세 되는 할아버지가 최고령자로서 북한의 가족을 만난 그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있죠. 2009년에 발효된 건데요. 이 법률에 밝혀 있는 대로만 하여도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또 북한에 요구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산자 가족들의 생존 지금 몇 분이 안 되는 그런 생존자들 포함 이산자 가족들의 상봉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또 다양화하고 그리고 빈도수를 높여서 빨리빨리 좀 만나게 하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률만 놓고 보면 제5조에 이 통일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 부분 이산자 가족 교류 촉진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 이 기본 계획에 보면요. 큰 두 번째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남북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 그리고 서신 교환 상봉 규모 확대 및 상봉 방식 다양화 이걸 실현하라고 법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 제10조에는 이 북한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 가족 실태 조사, 생사 확인, 소재 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자세 각 호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에 우리가 생사 확인자 명단을 250명 넘겨주면서 그 생사 확인에 필요되는 경비 그리고 또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의 그런 우리가 쓰는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또 플러스 알파에 얼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북측에 지원하고서야 지금 이 이산 가족들이 만나거든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거 이산 가족을 마치 김정은의 선물인 양 그리고 자기들이 남쪽에 보이는 선의였던 아량인 양 이렇게 지금 계속 좀 활용하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돈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산가족이 있는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필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에 득을 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주니까요. 북한으로서도 이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묘수를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이 대응에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사회를 연결시켜서 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진행되게 될 어떤 경제교류하고 연동시켜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제15차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많은 고령자들이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이산가족들이라도 눈을 감기 전에 빨리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치 행사화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보여준 하나의 쇼처럼 이것을 써먹고 있는 북한. 어떻게 우리가 이산가족의 애환을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자주하자, 정리하자 이런 말도 좋겠지만은 우리 또 법률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해서 북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냐?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북한의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나는 건 뭐 천천히 만나더라도 빨리 이제 전체 명단을 넘기고 북한에서 명단을 그걸 조회해가지고 살아계신다 뭐 어쩐다 이거 생사를 알아야 눈을 감으실 게 아니겠습니까? 기은 내가 두고 온 딸, 나의 부인,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 생사라도 알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일말에 어떤 마음을 놓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편지, 이메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지금 우편 분야에서도 서로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소포, 지어 송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만 되면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내 가족들한테 뭐 북한 제도를 비판하겠습니까? 김정은은 뭐 까부치라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가족의 어떤 편지를 전달해주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저는 요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북한 지역인 금강산에다가 면회소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예, 물론 북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북한 호텔이 면회소가 돈 벌고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기 힘듭니까? 우리 고령자들 버스 타고 엄청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 DMZ도 있고, 연천도 있고, 파주도 있고, 이게 경계선이 있는데, 저기 동해안도 있고요. 아, 그게 우리 군사분계선 그런 경계 지역에다가 멋지게 면회소를 차려놓고 상시 거기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느냐. 물론 뭐 제가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저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북한이 잘난 사람만 선발해서 금강산에서 만나게 해주는 정치화된 이산가족 쇼 이런 걸 하지 말고 못하도록 우리가 고향에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1차 때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가고 또 서울에 오고. 북한이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청년 그런 동포들은 그 자기가 살던 가족 또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내 집 어릴 때 살았던 집 북한 떠날 때 살았던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가서 뭐 김정일 반대하라고 비난을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선동하겠습니까? 더더욱이 조심하죠. 그런 한에서는 북한도 적극적인 뭐 개혁과 개방, 뭐 정상국가로의 진입을 뭐 소위 시도한다라고 그런 언론들이 평가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남한의 이산 가족들이 한이 맺힌 그렇게도 어매불망 보고 싶은 고향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묘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화상 상봉도 저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나기 전엔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화상 상봉이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직접 자기 가족을 보면서 회한이라도 푸는 데는 다소나마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애안을. 그리고 나서 화상 상봉이 이어서 바로 또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 면회상봉소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탈북민들도 이산 가족 면회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뭐 김정은이 뭐 우리 언론들을 보면 김정은이 탈북자들에 대한 뭐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달라졌는지 아닌지 아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이산가족 상봉 면회 대상자로 북한에 명단을 보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미 뭐 DMZ에서 넘어온 월경한 그런 기순용사들 그분들도 역시 80, 90가 다 됩니다. 예. 그분들도 가족의 장사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는 많이 안 합니다만 이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산가족 관련 법률 1장 1절에는 이 용어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이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산의 사유와